세상에 재색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남들이 바라는 것을 바라지 않고 남들이 얻은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남들이 탐욕에 집착할 때 본인은 해탈에 집중합니다. 상대방이 가진 부귀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가난하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고결합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부귀를 탐하지 않고 부귀에 겁먹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고결함을 유지합니다. 청렴함이 신선과 겨룰만 하다는 말처럼 고결한 경지에 오릅니다. 아무런 탐욕과 집착이 없기 때문에 오온치성을 자극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돈에 집착하고 예쁜 여자에 집착하고 잘생긴 남자에 집착하고 남이 돈을 벌면 질투하지만 경제가 높은 사람은 아예 그런 마음이 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착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욕심내는 것도 없습니다. 두려운 것도 없습니다. 더 높은 경지에 오르면 눈앞에 좋은 것에 대한 미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지금 좋아 보이는 것이 20년 후 세월의 풍파를 겪으면 점차 오염되면서 하나의 거대한 불덩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내다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타올랐던 알 수 없는 작은 불씨가 20년이 지나 집안에 가득 채우는 불덩이가 됩니다. 나의 가족들과 모든 집안 사람들, 나와 관련 있는 사람들을 온 지성에 빠뜨립니다. 하늘로 치솟는 불덩이가 가족들에게 불처럼 타오르는 지성의 마음을 일으켜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순식간에 가정이 깨지고 망가집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재물을 탐내죠. 결국 재생명리와 상을 탐내고 집착합니다. 스포츠카와 호화별장을 탐내고 그러다가 또 보석을 탐냅니다. 이것들을 다 가지며 또 명예를 탐냅니다. 예전에 뉴욕의 어느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을 외치면서 돈과 명함을 뿌렸습니다. 돈다발을 휙 뿌리고 자기 이름을 외친 후에 또 명함을 뿌렸습니다. 그날 뿌린 돈이 1억 원이었습니다. 행인들은 돈을 줍기 바빴습니다. 못해도 100만 원은 주었겠죠. 10,000원짜리 지폐를 휙휙 던졌으니까요. 경찰도 나서기가 애매했습니다. 대체 무슨 행동이었을까요? 범죄는 아니었습니다. 미국 법에는 그런 규정도 없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으니까요. 선생님, 여기서 왜 그러시는 겁니까? 내 명함을 받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오. 그리고 돈을 줍던 행인들의 시선을 받으며 옆에 세우던 스포츠카를 타고 유유히 사라지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시오. 확실히 제정신이 아니었죠. 경찰이 뒤서 중얼거렸습니다. 미친놈. 이것이 바로 중생의 병입니다. 극도의 탐욕과 집착으로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자체가 바로 병입니다. 이것이 전도몽상입니다. 전도몽상. 전도몽상. 모든 사물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거꾸로 보는 것. 재물이 쌓이면 반드시 어느 정도 흘려보내야 합니다. 마약을 하는 이유는 하고 나면 정신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꿈과 현실이 뒤바뀌죠. 하지만 호랑이에게 먹힐 때가 되면 먹히는 법입니다. 뱀에게 물리기 직전에 누군가 마약을 권합니다. 마약을 하면 두려움이 금세 사라질 거야. 하지만 마약을 해도 뱀에게 물리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마약을 한다고 뱀이 피해가지는 않으니까요. 귀신이 나타났을 때 눈을 감으면 귀신이 도망갈까요? 정말로 귀신이 나타났다면 눈을 감든 뜨든 해코지할 겁니다. 한밤중에 길 위에서 눈을 뜨든 가리든 자동차가 덮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높은 경지에 이르면 극도의 자제력과 자각심이 생깁니다. 스스로 억제하고 자각하죠. 더 높은 경지에 이르면 자유자재로 거두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탐욕과 무관한 일이라 할지라도 관여할 것은 관여하고 행할 것은 행하고 내려놓고 버립니다. 그 경지에 도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경지까지 도달한 사람을 만난 적은 있습니다. 저도 여전히 배우는 중입니다. 모두가 이 경지에 이른다면 온 세상이 평안해질 겁니다. 일반인은 그 경지에 못 이른다 해도 괜찮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 자신도 그런 경지에 이르고자 하면 됩니다. 이런 마음만 있어도 번뇌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무엇부터 하면 되는지, 그리고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8대의 계율을 말씀드리죠. 자신은 불교 신자도 아니고 불교에 귀의할 것도 아닌데 무슨 계율이냐 생각할 수도 있죠. 다만 남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을 해치면 자신이 화를 입는 법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살생하지 않는다, 도둑질하지 않는다, 사음하지 않는다, 음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망언하지 않는다, 특히 시비를 일으키거나 이간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망언하지 말고 남을 속이지 마십시오. 술을 마시지 않는다,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마약을 하지 않는다. 저는 5대 계율에 3가지를 더했습니다. 도박하지 않는다, 뱀, 거북, 개를 먹지 않는다. 이런 영적인 동물을 먹으면 불운이 닥치기 쉬우니 먹지 마십시오. 이 8가지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8가지 안에서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더욱 세세하게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남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더 많이 칭찬하십시오. 더 많이 남을 도우십시오. 더 많이 보시하십시오. 재난이 일어난 곳에 가난하고 힘든 이들에게 더 많이 칭찬하고 더 많이 보시하십시오. 운동도 더 많이 하십시오. 늘 밝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십시오. 온종일 암울해 있거나 화를 품지 마십시오. 암울하고 화가 쌓이면 아무 일이 없어도 세상이 비뚤어져 보입니다. 온 세상이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세상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까닭은 스스로 색안경을 썼기 때문입니다. 검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온통 검게 보입니다. 빨간색이든 초록색이든 모든 것이 검게 보이죠. 빨간 것도 하얀 것도 모두 검은색이죠. 모두 색안경 때문입니다. 마음이 밝으면 즐겁지 않은 일도 즐겁게 느껴지고 원래 즐거운 일은 더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밝고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즐겁게 해줍니다. 즐거움과 자비, 그리고 아름다운 노래와 맛있는 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이것이 바로 보시입니다. 노래를 불러주는 일도 보시입니다. 인터넷 연결이 안 될 때 연결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모두가 여러분을 살아있는 보살이라고 칭찬할 겁니다. 스스로 즐거워지죠. 좋은 일을 남과 나누면 나에 대한 칭찬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모두가 행복해지고 선한 인연을 맺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자신의 번뇌와 고통, 근심과 재난의 마음을 확고한 의지가 없는 남에게 해소하지 마십시오. 이런 감정을 남에게 해소하면 남도 함께 괴로워집니다. 자신의 색안경을 끼고 그런 감정을 남들에게 해소하다 보면 결국 하나의 색안경이 둘이 되고 여러 개가 돼서 타인의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결국 남의 마음도 해치게 되죠. 이 점을 조심하십시오. 살생하지 않는다. 도둑질하지 않는다. 사음하지 않는다.
망언을 하지 않는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 마약하지 않는다. 도박하지 않는다. 거북, 뱀, 개를 먹지 않는다. 지나친 욕심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레 우리의 오온도 맹렬히 타오르는 불꽃으로 변하지 않고 오온이 치성하지 않습니다. 오온은 욕망이 있든 없든 그 자체로 우리의 생명과 함께 존재합니다. 문제는 치성입니다. 치성이 일어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치성하지 않은 삶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분별해야 합니다. 잘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예전에 일부 병원에서 과학자들이 뇌하수체에 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연구 결과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격이 난폭한 아이들은 대개 뇌하수체가 부어 있다고 합니다. 뇌하수체가 부으면 난폭해지기 쉽다고 합니다. 여자아이는 욕이 심해지고 남자아이는 폭력성이 강해집니다. 불길을 늘 발산시키려고 하죠.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과다로 난폭해지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병원에 오면 의사들은 다른 병이 있든 없든 환자 취급을 합니다. 검사를 통해 뇌하수체가 부어 있으면 의사들은 몇 가지 방법을 이용해 치료를 하는데 대부분 레이저나 감마 나이프를 써서 뇌하수체 한 덩이나 혹은 그 안의 일부를 잘라내 크기를 줄입니다. 크기가 적당히 줄어들면 성격도 차분해집니다. 하지만 너무 작아지면 무엇을 봐도 생기를 잃고 전부 잿빛으로 인식합니다. 심지어 화도 내지 않습니다.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영혼이 없는 좀비처럼 변합니다. 밥 먹으러 가자. 응, 가자. 맛있어? 응, 맛있어. 싸우러 가자. 안 돼. 왜? 기운이 없어. 애인은 관심 없어. 일은 안 해. 못해. 힘이 없어. 마치 영혼을 빼앗긴 것처럼 순식간에 모든 것이 빠져나갑니다. 이런 상태에 빠집니다. 정상적으로 있어야 할 오온마저 아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의학적 수술을 통해 뇌하수체를 자극한 것뿐입니다. 뇌하수체는 우리의 모든 생명을 절대적으로 통제하는 부위가 아닙니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온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특성이며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오온을 지니고 있다. 오온이 치성하면 지나친 망상과 탐욕으로 인해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친다. 더 높은 경지가 있습니다. 폐물을 보배로 만드는 경지입니다. 오온 치성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실 인체를 분석해 보면 사람마다 성격이나 정서 그리고 오온 치성의 느낌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체를 화학적으로 검사해 보면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 같은 인류니까요. 물론 성격이 거친 사람은 있습니다. 오온이 치성한 경우죠.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체력, 심장, 유전자, 그리고 뇌하수체의 상태로 봤을 때 망상의 정도가 덜한 사람도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그 차이를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적, 당시에는 지금 제 나이 정도나 더 나이 많은 아저씨들은 당시 젊었을 때 패싸움을 자주 벌이곤 했습니다. 각침법사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남자들이 툭하면 패싸움을 하곤 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한 무리, 저 동네에서 한 무리가 모여 벽돌을 집어 던지고 몽둥이를 들고 와서 패싸움을 하곤 했죠. 지금은 그런 광경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상황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요즘 사람들은 누가 더 멋진 옷을 입었나, 누구의 헤어스타일이 더 멋진가, 누가 더 노래를 잘 부르는가, 누가 더 멋진 차를 타는가, 이런 것에 더 신경을 쓰죠. 제 생각에 그 당시 남자들이 패싸움을 자주 했던 까닭은 그것이 그 당시의 유일한 분출구였기 때문입니다. 오온이 치성했기 때문이죠. 그때는 적잖은 남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목소리 큰 사람들을 졸졸 따라다녔었죠. 자기도 모르게 대세를 따르려는 심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책임감 있는 행동처럼 여겨졌으니까요. 가치관이었겠죠. 남자는 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남자들이 화장도 하던데 정말 못 봐주겠습니다. 패싸움하던 모습이 더 익숙하군요. 그것도 오온치성의 하나입니다. 잘못된 행동도 습관이 되고 습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우리는 똑같은 인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30년 만에 이렇게 변했을까요? 예전엔 모이기만 하면 패싸움을 하고 몽둥이를 휘두르고 벽돌을 던지고 피를 흘리며 싸우던 남자들이 지금은 왜 크게 줄었을까요? 방식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게임에서 상대를 때려 죽이죠. 100번도 더 죽입니다. 컴퓨터 온라인 세계에서는 마음껏 뽐낼 수 있죠. 자동차를 자랑하거나 노래 실력을 겨루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은 피해가 크진 않죠. 이 역시 오온치성이지만 지금은 그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백골정처럼 직접 모습을 드러내던 요괴가 지금은 처녀로 둔갑을 했습니다. 상당히 부드러운 방식이죠. 이런 방식으로 유추할 때 의붓아들을 살해한 계모도 당시 상황이나 배경만 바뀐다면 훌륭한 기업가나 크게 성공한 식당 주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식당 주인들은 억센 편이죠. 기도도 세고 말투도 거칩니다. 늘 닥달하죠. 재수 좀 제대로 볼까? 제대로 못하면 해고야. 나긋나긋하게 말하면 주방장이 우습게 보고 말을 안 듣기 때문이겠죠. 탁자를 치면 남자들도 벌벌 떨 정도가 돼야 여사장 혼자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계모는 오온치성을 잘못된 곳에다 썼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고 의붓아들을 죽이고 말았죠. 만약 계모의 주변 환경이나 주위 사람들이 달랐다면 그 결과도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군대 장교들이 오온치성이 가득한 청년들을, 그 남자 요괴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아십니까? 16살에서 22살 사이의 남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잘은 모르지만 예전에는 신병으로 입대하면 열을 맞춰 행군하고 혹독한 훈련을 견디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서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늘 곱고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훈련이 아주 고되다고 들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을 포함해서 이 난폭한 늑대들을 다루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선 치성을 해소하도록 하는 겁니다. 16살에서 22살 사이의 젊은 신병들은 혈기 왕성하기 때문에 승냥이 떼처럼 난폭합니다. 그리고 장교는 호랑이나 다름없죠. 장교는 신병들을 어떻게 길들일까요? 일부러 날씨가 굳은 날만 기다립니다. 장대비가 내리는 날 병사들을 줄 세우고 전열을 가다듬은 후 온종일 차례와 열중 시험만 300번을 반복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힘을 빼놓는 겁니다. 오온치성을 소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달리기를 시킵니다. 20바퀴나 돌았는데도 아직 싸울 힘이 남았다면 20kg짜리 군장을 쥐고 20바퀴를 더 돌게 하면 토하기 바쁠 겁니다.
아무것도 안 나올 때까지 속을 개워냅니다. 피곤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침대도 못 올라갑니다. 다음날 온순한 양이 되죠. 욕쟁이 병사에게 욕을 시켜도 기운이 없어 욕을 못합니다. 이렇게 기운을 쏙 빼놓는 겁니다. 기운이 남아돌면 서로 싸우고 욕을 퍼붓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당장 반성하게 만듭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대답이 시원찮으면 20바퀴 더 뜁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장교를 만나면 겁을 먹고 얼른 차려 자세를 취하죠. 중성! 병장 장똥께! 장관님께 보고드립니다. 하이스트 노인도 군 시절에 중대장만 보면 벌벌 떱니다. 길들이는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네요. 그렇죠. 영화 람보를 보면 월남전에 참전했던 한 병사가 자신을 훈련시킨 상관에게 복종하죠. 하지만 상관은 그 병사를 사람이 아닌 당나귀처럼 길들였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길들이면 자신을 길들인 사람에게만 복종합니다. 영화 007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죠. 007은 노부인의 말만 듣습니다. 노부인의 명령만 듣고 대통령의 말도 듣지 않죠. 노부인이 007을 길들인 겁니다. 그래서 조련사 중에 여성이 많나 봅니다. 노부인은 한 마리 야수였던 007을 고양이처럼 길들였습니다. 자신만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사람도 잡아먹는 야수를 고양이처럼 길들였죠.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첫째,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둘째, 복종을 가르쳤습니다. 주인이 누군가를 죽이라고 시키면 누가 됐든 그저 명령에 따라 그 사람을 죽입니다. 땅에서 기라고 하면 총칼이 있든 쥐레가 있든 무조건 기어야 합니다. 명령을 들을 뿐이죠. 병사는 한 가지만 믿습니다. 오직 명령만 믿고 따를 뿐 다른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 인간이 아닌 로봇 병사가 됩니다. 상대를 길들이는 방법은 첫째,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둘째, 체벌을 통해 무조건 명령을 따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내 말만 들어. 지금 중대장인 사람은 애초에 분대장일 때부터 명령을 따르게 하죠. 마치 목숨을 좌우하는 염라대왕처럼 행동합니다. 명령을 어기면 사흘 동안 가두고 굶기죠. 가두고 굶기고 심지어 때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서서히 길들입니다. 중고등학생 아이들은 늘 정신없이 산만합니다. 그래도 학생들이니 조금은 너그럽게 봐줘야겠죠. 운동장은 4바퀴만 돌립니다. 혈기왕성한 기운을 빼놓는 거죠. 그렇게 체력을 어느 정도 소모해야 오온도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집이 큰 독일 셰퍼들은 아주 사납습니다. 늑대처럼 노려보면 정말 무섭죠. 여자들은 물론이고 저 같은 남자들도 목줄에 질질 끌려갑니다. 조련을 잘하는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고 개를 산책시킵니다. 개와 오토바이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끌고 다닙니다. 그렇게 20km쯤 끌고 다니다가 개에게 엎드려라고 하면 엎드립니다. 명령하지 않아도 이미 엎드려 있죠. 서 있을 힘도 없습니다. 보상을 줘야 겨우 일어나죠. 이처럼 개의 오온을 소진하고 에너지를 다 빼놓는 것도 오온을 통제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나쁜 쪽으로 쓰는 것도 오온을 분출하고 해소하는 것입니다. 나는 대상의 실체를 알고자 하여 마음에 온갖 잡념을 일으킨다. 내가 대상에 대해 잡념을 내지 않으면 대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법구경 애욕품 중에서. 그러면 에너지를 좋은 쪽에 쓰면요. 오간의 에너지와 원기가 충만한 사람들은 과학자, 기업가, 군사전략가, 정치가, 배우 등이 됩니다. 능력이 출중하거나 유명한 사람들은 오간과 에너지가 모두 강합니다. 첫째, 오간의 생김새가 날카롭습니다. 5살은 연상케 하죠. 둘째, 눈빛도 매우 날카롭습니다. 에너지가 가득하기 때문이죠. 오온치성이 남다른 사람만이 큰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삼장법사도 그런 사람입니다. 삼장법사요? 요괴 하나도 못 죽이는 자비롭고 부드러운 인물 아닌가요? 미처 몰랐겠지만 다른 종류의 치성입니다. 매번 여자 요괴가 삼장을 이런 말로 유혹했습니다. 삼장 오라버니, 이곳에나마 부마가 되세요. 저는 돈도 많고 얼굴도 예뻐요. 저와 결혼하면 왕이 될 수 있어요. 삼장이 어떻게 대답했죠? 안 돼요. 주는 경전 구하러 서역에 가야 해요. 삼장법사가 사투리를 썼던가요? 추측입니다.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삼장의 말투를 따라해봤습니다. 경주원과로 서에게 가야 돼요. 구강을 시켜준데도 싫으세요? 안 돼요. 서에게 가야 돼요. 그러면 당신을 설마 죽이겠어요? 그래도 안 돼요. 반드시 경주를 구해와야 돼요. 아이고 속 터져. 요괴는 답답해서 미치고 발작 뛸 노릇이었습니다. 됐어요. 제가 졌어요. 갈 길 가세요. 말려도 소용없네요. 나 같은 미녀도 관심 없고 권력도 관심 없고 온통 부처님 생각뿐이니 어찌 마음을 돌리겠어요. 요괴는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평양감사도 저시르면 그만이지.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잡아도 마음은 못 잡으니 보내주는 수밖에 없죠.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집이 센 사람은 뇌하수체가 얼마나 클까요? 사과 크기만 하겠죠. 삼장처럼 고집 센 사람은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만약 못생겼으면 의지도 약했겠죠. 오간이 평범한 사람은 뭐든지 오케이입니다. 성도 주고 왕도 시켜준다는데 거기다 미인이라면 고구마 2개만 줘도 덥석받으며 냉큼 결혼할 겁니다. 많이들 그럴 겁니다. 하지만 미남 미녀들은 다릅니다. 오간의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은 국수 한 그릇에도 쉽게 넘어갑니다. 저팔계 같은 사람 말인 거죠? 저팔계는 아무런 원칙 없이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치성이 너무 강하네요. 아주 강합니다. 그저 미녀만 봤다 하면 다 자기 안으로 삼아서 고향인 고로장으로 데려가 살림 차릴 생각만 하죠. 이미 부인이 있는데도 새로운 여자에게 눈독을 들입니다. 이 저팔계라는 인물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기업가들이 그렇죠. 저팔계는 이 사형이죠. 두 번째 사형.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둘로 나뉘어서 그런가 봅니다. 그렇다면 손오공의 오온은 치성할까요? 치성합니다. 우선 손오공은 친부모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들어 돌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혼자뿐이라 죽음도 두렵지 않고 복수도 서슴지 않습니다. 지상에서 한껏 말썽을 피우고 하늘로 올라가 천궁은 어지럽힙니다. 가장 시끄러웠던 문제는 손오공이 자칭하는 칭호였죠. 자신을 제천대성이라 칭했습니다. 이 옥황상제가 크게 놀랐죠. 네가 제천대성이면 나는 누구란 말인가? 옥황상제는 제천대성을 자처는 손오공의 됨됨이를 진즉 꿰뚫어보고 그에 걸맞은 마국간 관리직을 내렸습니다. 하늘의 말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심원의마라는 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심원의마. 심원의마. 원숭이나 말이 날뛰듯이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모습. 손오공은 몸이 재빠른 것이 가장 큰 특기입니다. 손오공은 온종일 몸을 가만두지 않으니 말과 경주를 시킨 거죠. 그런데 손오공은 왜 이 관직을 금세 때려쳤을까요? 말이 더 빨랐기 때문이죠. 말들이 자신보다 더 빨리 순식간에 휙 달려나가면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화가 치민 손오공은 백기를 들었습니다. 온종일 달리려니 힘도 들고 말들이 너무 빨라 쫓아가기 힘드니 더 편한 일을 달라고 때렸었죠. 옥황상제는 손오공을 달래며 이번엔 뛸 필요가 없는 도하원 관리를 맡겼습니다. 복숭아꽃 정원을 관리하게 된 손오공은 이번엔 일이 너무 따분해서 또 말썽을 피우고 다녔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하는 일은 속도가 느려서 못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일은 따분해서 못 견뎠습니다. 결국 손오공은 다시 막무가내로 옥황상제를 찾아가 따졌습니다. 옥황상제가 천안으로 살펴보니 손오공의 스승은 보리노조였습니다. 보리노조는 불가의 인물이니 불가의 최고 지도자인 열애불을 불러야겠구나. 열애불이 말했습니다. 오공아, 정신 좀 차리거라. 스스로 제천대성이라 칭하는 것도 다 너의 탐욕과 집착이니라. 오온이 치성한 탓이니라. 손오공이 대답했습니다. 네가 뭔데 감히 제천대성이 나에게 뭐라 하느냐? 제천대성이 아니라 오온치성이니라.
당장 무릎 꿇고 참여하지 않으면 큰일 날 줄 알아라. 너야말로 맞기 싫으면 입 다물어라. 여러분은 손을 뻗어 손오공을 오지산에 가뒀습니다. 오은산이라고도 불리죠. 손오공이 소란을 피운 까닭은 오은치성 때문이었습니다. 손오공의 치성은 어떤 종류일까요? 오만입니다. 오만과 아집입니다. 불법에서 말하는 잘못이 바로 오만과 아집이죠. 나는 단숨에 10만 8천 리를 날아갈 수 있고 여의봉을 한 번에 휘두르며 요괴들이 벌벌 떨며 피하지. 그러니 내가 최고야. 망상과 집착이 크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부처님은 손바닥으로 손오공을 꾹 누른 채 500년 동안 환생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네가 무슨 제천대성이냐. 너는 오은치성이다. 뺨 연해질 때까지 계속 누를 것이다. 손오공이 과연 굴복했을까요? 어느 날 관세음 보살님이 찾아와 귀뜸을 해줬습니다. 오공아, 너만 알고 있거라. 네가 일을 하나 해주면 너를 해탈하게 해주마. 뭔데요? 당나라 승려 한 명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이를 도와주고 무료 봉사하며 해탈할 수 있을 것이다. 중간에 변심하거나 성질을 부리거나 스승을 욕해서는 안 된다. 할 수 있겠느냐? 그래요, 알겠슈. 알겠슈. 해탈할 날만 기다리고 있겠슈. 삼장법사는 아무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관음보살님이 알려준 대로 돌산 아래 갇힌 불쌍한 괴짜 원숭이를 데리고 길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삼장이 손을 한번 휘젓자 손오공이 오지산에서 풀려났습니다. 삼장은 다른 능력은 없지만 가진 것은 있었습니다. 바로 자비와 굳건한 의지였죠. 반드시 경전을 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야말로 진정한 의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삼장의 말에는 법력이 있어서 말하는 순간 그대로 이루어지죠. 나와라. 그 말을 안 했으면 못 나왔을 겁니다. 그만큼 대단한 법력이지만 손오공은 전혀 몰랐습니다. 스승님은 할 줄 아는 게 뭡니까? 길을 오래 걷지 못하니 말을 구해와서 타고 가거나 업어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강을 건널 때도 우리처럼 발 몇 번 굴려서 날아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늘 여자 요괴들을 불러들이니 매번 우리가 요괴를 때려잡아서 스승님을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스승님은 요괴들이 가엾다고만 하시죠. 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난 어딜 가나 욕만 먹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사표를 냈지만 매번 도망갈 때마다 결국 관음보살에게 붙잡혀왔습니다. 스승과 경전을 구하러 가겠느냐, 아니면 오지산에 갇혀 있겠느냐. 네가 결정하거라. 경전을 구하러 가겠습니다. 갇혀 있는 것은 답답해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의 스승님이긴 하지만 할 말을 한 것뿐입니다. 손오공은 꾹 참았습니다. 보살님은 공덕을 쌓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공덕을 쌓아야 너도 자유로워질 수 있느니라. 인생의 거대한 자유를 얻으려는 망상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 좋은 본보기가 바로 손오공이죠. 그 대단한 손오공조차 오은산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수많은 중생들이 자신을 오은산 아래 가둬놓고도 여전히 토지신에게 오만하게 굴죠. 여기 갇힌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그 옛날 하늘을 떠들썩하게 했던 제천대성님이시다. 토지신은 우선 피합니다. 그래, 알았어. 괜히 불똥이 튈까봐 피해버립니다. 너는 천하의 망난이고 아집에 휩싸여 있구나. 그래도 너보다는 내가 낫구나. 나는 제천대성도 아니고 제천삼성도 아니지만 적어도 어디든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지. 하지만 너는 깊은 산속에 갇혀있지 않느냐. 오은치성이 일어나면 다양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 경우는 오만한 마음이죠. 저팔계는 어떻습니까? 탐진치만이가 모두 있습니다. 오덕을 모두 갖추고 있죠. 저팔계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이해하셨죠? 방종한 사람의 애욕에 대한 갈망은
마치 넝쿨처럼 뻗고 자란다. 숲속에서 열매를 찾는 원숭이처럼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돌아다닌다. 누구나 이 강렬한 애정의 독에 사로잡혀 거기에 집착하면 그에게 반드시 근심과 걱정의 독이 자라난다. 마치 넝쿨이 무성하게 자라듯. 법구경 애욕품 중에서. 고향 친구들이 뭐 1년에 한 번 모이는 거 모임할 때도 나 운동 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 시간에 갔다 아닙니까? 중간에 빠져서 활개를 하고 가셨어요, 도로? 근데 팔게 한다 아닙니까? 그랬다 아닙니까? 무릎이 하여튼 갑자기 못 걸을 정도로 많이 아파갖고 거기 병원에서도 이거는 그 인공관절 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상 여기 뒤에도 무릎도 있거든요. 오금에. 이거죠, 이거. 이거 내 집 맞죠? 여기. 무릎이 아프니까 이게 그렇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이 보시다시피 지금 경사가 많이 졌거든요. 길도 사실상 경사가 많이 졌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팽지 걷는 것도 힘들었지, 그때 처음에는. 그러면 시커먼하면서 발을 밟지를 못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뭐 모든 게 힘들었지. 그러니까 우리 집에 계단 몇 개 안 되는 이것도 막 옆을 짚고 이래갖고 올라가고. 2층도 거의 안 올라갔습니다. 그냥 아프니까. 못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가 갖다 늘어주고 그랬지. 씻어서 너무. 밥을 하려고 해도 서서 못하고 조금 서 있다가는 앉아야 되고. 그 병원도 가고 정형외과도 가고 한의원도 가고 안 가본 데가 없이 다 다녔습니다. 교정하는 데는 얼어보면 안 되니까 그거는 뭐 하루 뭐 4만 원, 5만 원 한다 아닙니까? 거의 매일 가고 한 달 넘게 다녔어요. 그런데 가서 치료하고 먼 거리를 차를 타고 오다 보고 또 이 다리도 붓고 또 안 좋고 그게 반복돼서 한 달인가 하고는 안 했어요. 그것도 약을 먹어도 효과도 사실상 없었거든요. 2021년 6월부터 시작했어요. 한 2~3개월을 했는데 그때부터 많이 좋아졌지. 못 디디고 하지도 안 하고 그리고 빨리 걸을 수 있고 지하철 타러 가면 한 25분 걸리던 게 지금은 한 15분 가면 갈 수 있어요. 지금은 약 안 드시는 거예요? 약을 전에는 2번씩 먹던 걸 1번씩 먹다가 지금 며칠 전부터는 아예 안 먹었어요. 아예 안 먹어요? 네, 안 먹었어요. 병원에 타러 가지를 안 했으니까 약도 안 먹고 없었고. 근데 밥할 때도 지금은 이제 떠서 하고. 아이고, 잘 올라가시네요. 이제 잘 걷는다니까. 빨래를 항시 그 갖다 놓는다 아닙니까? 그 하루에 꼭 한두 번은 매일 올라가지. 와, 언니야. 꼬리가 몽탕하다 아닙니까? 근데 전에 등도 조금 살짝 굽었다고 그래서 진료가 그러면 자꾸 등이 허리가 굽어지네 쌌거든요. 근데 지금은 큰딸이 전번에 와서 보도 엄마 등도 좀 발라진 것 같다 그러가지고 그러지. 타고 와서 모르지. 전에 교정 받은데 진주를 한번 촌에 갔다 오다 한번 들렸는데 자기가 이거 만져보고 많이 줄었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팔게 한다 아닙니까? 그랬다 그러니까 그분도 요거 해서 하면서 그래서 하더라고요. 아시긴 하더라고요. 스승님 이 좋은 법을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제일 감사하다. 맨날 감사하다 합니다.